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경을 칠 일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로 인사드리게 될 박희준의 경일치다. 이 시간에는요, 이런 경을 칠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소리치는 그리고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경제계의 뜨거운 이슈 그리고 정책들을 날카롭게 해부해보고요. 그리고 대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할 것은 가감없이 비판을 하고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틀림없이 전달하는 방송.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 첫 시간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그건 도둑이야, 도둑. 납세 의무가 첫째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완전히 꼬박꼬박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해서 우리 남편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그걸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00% 없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이제 양성화해서 그걸 끌어내는 그런 정책 같은 게 분명히 이제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새 정부의 복지 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35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 같은 돈을 조달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새 정부는 가급적 증세는 최소화하고 각종 조세 감면을 줄이는 한편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이 같은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여러 차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했다. 한편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시상식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가장 현명한 조세 정책이라고 밝혔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하경제 정말 요즘 핫한 단어죠. 지하경제라는 단어만 봐도 땅속에 숨어있는 경제가 연상됩니다. 땅속에 숨어있는 경제라는 말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그리고 합법적이지만 조세 회피 그리고 탈세를 동반한 거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지하경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규모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리고 절대 금액으로는 29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인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요, OECD 국가 평균인 13%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 규모는 OECD 국가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화나게 하는 문제는요, 바로 세금 안 내는 고소득층의 비율이 48%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소득자의 반 정도가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하경제 형성은요, 부패 인식지수와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패,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요 선진국이죠. 일본, 영국,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가르칩니다. 혼돈하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패 수치가 낮은 것이 아니라 부패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까지는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서 8년에 이를 때까지는 굉장히 급속한 상승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변곡점을 거쳐서 다시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끝이 없이 연결되다 보니까 정말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전문가들과 얘기 나누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23초 후에 뵙겠습니다.
자, 지하경제 오늘만큼은 좀 지상으로 끌어내서요. 아주 낱낱하게 좀 파헤쳐보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일치기 위해 나오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신 김의찬 홍익대학교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이신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하경제 문제 참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그 규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GDP를 가지고 기준해서 예. 17%니 23%니 뭐 35% 여러 개 다양하게 나오는데 예. 이 GDP를 기준으로 할 때 GDP 측정상에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렇죠. 각종 측정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예. 근데 이런 방법으로도 좀 한번 알아볼 수 있어요. 지하경제가. 우리나라가 2011년에 그 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갔어요. 그야 기획조사일 수도 있고 예. 혐의가 있어서 간 것도 있겠고 뭐 예. 정시를 받겠지만 예. 가서 해보니까 법인의 경우에 이제 큰 매출액이 한 5천억이 넘으면 예. 한 3% 정도 나왔어요. 소득 탈률이. 근데 예. 그 100억이 이하가면 갑자기 늘어서 54 내지 85%까지 무려 10억 매출액인데요. 85%가 소득 탈률이다. 예. 그러면 100원 중에서 85원이 탈루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를 또 가보니까 예. 거기도 29 내지 57% 이것이 이제 소득 탈률을 보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지하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예. 그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지하경제의 규모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교수님. 네. 왜 이런, 물론 이제 그 탈세나 이런 데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어떤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렇게 갈수록 좀 더 심각화되고 있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전반적으로 예. 우리 사회에서 이 탈세가 범죄라는 그런 인식이 예, 굉장히 약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최근에 청문회 같은 걸 보면서도 청문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이게 뭐 관행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죠. 범죄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속되어 온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그 사고와 관행의 고리를 좀 끊어주는 그런 우리가 어떤 그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도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하경제를 사실 경험을 합니다. 어떤 소규모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현금을 내면 좀 더 싸게 해주고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또 붙여서 팔고 뭐 이런 것들도 어떤 그 지하경제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예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에 가서 연습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1,000개 공을 1,000개 칠 수 있는 티켓을 카드를 한 7만 원에 파는데 그것을 이제 카드로 사면은 거기에 이제 100개 정도 더 칠 수 있는 작은 티켓을 또 껴준다든지 현금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카드로 사면 그걸 안 껴준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사는 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측에도 그렇지만 또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도 그렇죠. 사용자에게 유혹이 존재하는 거죠.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카드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관훈상제 관련 생활 서비스업에 굉장히 그 사례가 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훈상제에서 여러 가지 장례식, 결혼식 뭐 이런 데서 현금 거래가 많잖아요. 그런지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관례상 이제 신고를 원래 소득이래요, 그것도요, 다. 근데 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요새 이 고가의 그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그것도 이제 지하경제에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만도 아니고 자료상 마약 또 뭐 국민연금을 위해서 뭐 적게 내기 위해서 또 이 소득을 낮게 신고한다든지 또 나가서 뭐 사실 요새 종교 가짜 문제도 유류, 가짜 주류, 석유 뭐 이런 참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근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회에서 고소득자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이제 첫 부분에 서두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48%.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절반이 지금
탈세를 하고 있다. 참 이거는 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근데 같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이제 거기에 이제 통계도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중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고 지금 48%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통계에서 나왔겠지만은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고소득자의 탈루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좀 낮은 계층이요. 거기 또 규모가 낮은 법인 예. 이런 데서의 탈루율이 상당히 통계로 높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작을수록 작을수록. 탈루율이 좀 높아지고 네. 있는 거죠. 아주 높게 나타났어요. 예. 뭐 아주 법인 중에서 50억 이하는 무려 54 내지 85, 78%. 예. 그 대단한 게 나와서 근데 다만 고소득자의 탈루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예. 그 부분이 통계로 잡히고 하는 것이 지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하경제를 빨리 양성해서 고소득자를 해야 되는데 우회부터 하나씩 개인 사업은 개인사업비 고소득층, 법인은 또 규모가 큰 데부터 예. 세원을 투명해서 점점 가서 밑에까지 투명해지는 이런 시스템적 접근이 앞으로 이제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단이 개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죠. 한마디만 첨가하자면 예. 통계 자료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는 정확한 겁니까, 교수님? 절반이라는 예. 그 통계가 살펴보면 이제 국세청에서 기획적인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 조사해 보니까 그 자영업자들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율이 굉장히 높다. 절반에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기획을 해서 조사를 했을 때는 이제 예. 아무래도 탈세 혐의가 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 그 결과가 절반이라는 얘기는 그 모든 일반적인 통계, 그러니까 대표성 있는 통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통계가 예. 사실은 지금 48% 통계가 어디서 나온지 잘 알지만 예. 실제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면 그 이제 우선 사업자하고 그럴 때 고소득자하고 좀 약간 구별해야 돼요. 사업자는 지금 50억 초과된 게 29% 나와 있어요. 예. 기획 조사를 해서 29%. 그래서 50%를 넘는다고 그런 거는 좀 과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면밀히 좀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게 그래서 지하경제는 통계를 잡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통계가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를 네. 통계를 잡으려니까 또 거기에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치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정확한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세제도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어떤 판매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늘 어떤 유혹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조세제도의 허점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가 지금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물론 이제 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또 보면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패 인식 지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탈세를 좀 하고 조세 회피를 좀 해도 큰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청문회를 나오기 전에 청문회 대상인 분들에게 아예 그 탈세라든지 이런 그 규모에 상관없이 그런 전력이 있는 분들은 그 절차상 청문회 나오기 전에 이미 걸러지는 그런 그 단계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좀 입법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곁들여서 얘기하면 우리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보면 고위공직자가 되는 사람들은 사전에 소득까지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납세라든지 그 국방이라든지 또 체납된 것만 세금도 체납된 거가 했냐 안 했냐 그 얘기지. 그렇죠. 그것도 세금도 4가지 종류뿐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가 돈을 어떻게 들어와서 쓴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소득을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등 이런 사람들이 소득을 공개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아주 그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 지금 현재 다른 나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에 맞춰서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그럼 방법이라고 사회 봅니다. 지도자층들이 솔선수범해주면 그렇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탈세에 대한 어떤 죄의식 없이 행하는 그런 탈세 현상들을 좀 막을 수 있겠다는 말씀. 청문회 보세요. 그걸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아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하 경제를 얘기하면서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조세 수입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지금 사회의 복지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많은 복지 수요를 무엇으로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지하 경제를 좀 밖으로 끌어내보자.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 결국 이제 지하 경제 양성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복지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경제가 이제 세금 부담을 하지 않으니까 탈세를 줄이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사실 뭐 저는 증세를 개인적으로는 주장하는 편이지만 예. 그러나 이제 일단 그 증세를 하기 전에 탈세를 하는 분들을 탈세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서 현재의 제도, 현재의 세율 수준에서 이제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그 탈세라는 것이 탈세와의 전쟁 혹은 탈세에 대한 대처를 국세청이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탈세하고는 싸움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 국세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세에 대해서 대처를 해왔고 그 결과로서 현재 정도의 이제 세수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국세 수입이 한 192조 정도 되고요. 그 정도 세수를 달성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수를 이제 더 확보하자, 복지제도는 그걸 통해서 달성하자고 했을 때는 뭔가 탈세를 줄여야 되겠다는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치를 높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내용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맞습니다. 그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박근혜 정부는 GDP의 23%를 차지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겠다. 그걸 주요 정책 기조로 가지고 가겠다 하고 공언을 했습니다. 복지 예산 마련하고 증세 없는 세수 확충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박근혜 정부의 의도대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잠깐 쉬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47번째를 맞은 납세자 날 행사.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 납세자들에게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상을 받을 일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컨대 가짜 석유와 가짜 위스키를 팔아 세금을 빼돌리고 수입이 많은데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바지 사장물도 벌어들이는 소득을 세금 한 푼 없이 숨기고 이런 사회의 암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국세청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제 말도 가짜 아니냐고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지하경제 1호 가짜 석유 유통 게릴라식으로 진화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세원 개발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가짜 석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잡아내기 위해 국세청까지 동원하고 있다라며 근절하겠다라는 다짐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가짜 양주네요. 정부는 앞으로 RFID 태그 부착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도 가짜 양주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고 납품 시 리베이트 제공, 탈세, 무자료 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짜 양주 먹으면 다음날 두통 엄청 심하거든요. 사장님들 진짜 양주 팔고 세금 잘 납부하세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시죠. 국세청 지하경제 전면전, 이번에는 바지 사장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말 그대로 장애인이나 노숙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의 명의를 도용해 바지 사장을 두고 벌어들이는 소득을 세금 한 푼 없이 숨기는 수법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분들 돕지는 못할 망정 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명의 도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하던데 정말 국민 세금 다 떠넘기고 싶네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게 선진국가 복지 아닙니까? 질 좋은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 모두에게 갑자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당연히 반대 세력이 생기겠죠. 이런 지하경제를 뿌리 뽑아 어두운 곳에서 흐르고 있는 이 돈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강태호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강태호 캐스터의 그 억울한 표정과 말문리면서 내용이 보다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보신 대로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죠. 탈세자의 무임승차, 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 하며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짜석유 제조 판매자 6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지금 압박을 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그 지하경제를 위해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처럼 가짜 석유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지 사장 뭐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 안 해왔던 것은 아니고 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구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제시해야 될 때가 그렇죠. 온 거예요. 예. 예,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난 건데 지금 뭐 우리 통계를 보더라도 음식점업을 보시는 분도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식점에서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가 총 신고한 게 7조 한 4천억 대예요. 예. 근데 법인에서 접대비 썼다고 신고한 게 8,4천억이 됩니다. 오히려 더 많아. 접대비는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예. 실제 그 물론 접대비에는 음식만 있지는 않죠. 다른 그렇죠. 것도 있겠죠. 예, 근데 예. 얼음 잡아도 그래도 그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법인 접대하기 위해서 먹는 것 이외에 일반인도 많을 텐데 이것이 뭔가가 시스템적으로 접근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번 우리 차후에 좀 더 오늘 또 논의를 해보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책 수단을 기본적 정책 수단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거를 적시해서 시행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홍 교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뭐 이제 바지사장 얘기도 나오고 고소득 자영업자 주류업체 뭐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 근데 교수님 이게 좀 잘, 시스템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지 네. 이게 좀 너무 감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홍 교수님 잘 지적하셨지만 이게 이제 국세청이 새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제 국세청에 자기들이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보면 손쉽게 이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적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인데 새로운 방식은 아니고 이제 기존에 늘 해오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그 기존의 방식과 다른 어떤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은 거론되고 있는 거로서 저는 두 가지를 들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지고 있는 그 고액 현금 그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서 국세청이 그걸 활용해 가지고 탈세자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지금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제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게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조세정권에서 발표한 부가세 그 매입자 납부제도 그것도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상당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또 달리하기는 아니지만은 이 우리가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을 이용하는 건 좋습니다. 뭐 각종 자료를 입수를 해야죠. 그래서 탄로되는 거 하는데 이 국세청이 그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걷어온 게 그 6조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법인 중에 한 1%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이 개인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0.1%의 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6조인데 지금 그런 거를 계속해서 국세청이 조사하고 뭐 금융정보분석원 이용한 정보를 해서 지금 그 국세청 직원이 한 2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더 이상 2배를 올리면은 물론 숫자고 산수로 하면 더 6조 더 거쳐 12조 거치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 국민들이 느끼는 납세 세금에 대한 그 인식과 또 어떻게 보면 저항감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결국 법인은 세금은 비용이에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거치면 원가가 넘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대기업도 늘리면 그 돈에 대한 원가가 세금이 많이 물리게 되면 그 부분을 전가하게 될 거고 또 중소기업은 또 나름대로 또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돼서 저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납세자가 자진해서 세운 투명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넓혀주자. 그러니까 좀 우리 사회의 그 인센티브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면 회계감사 강제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100억, 자본금 100억이면 강제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돼. 이거를 조금 더 넓혀보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 규모는 회계감사를 받으면 아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이 개인 사업자에게 어떤 제도를 우리나라 또 전 세계도 없는 게 있는데 성실신고 확인제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세무사나 뭐 회계사 등에서 내가 잘했다는 걸 제공한 걸 요것도 법인까지 확대하고 자진해서 한 사람에게도 혜택을 인센티브를 줘서 자진해서 국가가 자꾸 쪼여서 하는 것보다는 납세자가
좀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죠.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속도 위반을 하면 4만 원짜리 그 티켓을 떼는데 그걸 요즘 미리 내면 3만 6천 원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빨리 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센티브 제도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주면 좀.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뭐 4만 원을 3만 6천 원으로 깎아주는 건 좋은데 어차피 그래도 거의 뭐 액수 차이가 없는 큰 액수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든 벌을 주든지 간에 탈세를 하던 분들이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라는 데는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게 이제 물론 그 국민들 납세자분들의 이제 저항도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지 지원이 필요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자는 것인데 만약에 그분들의 저항과 상관없이 우리가 추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세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세율을 올려서 실제로 성실하게 납부를 하던 분들에게 부담을 더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밖에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결국 우리가 갈 길은 우선적으로 탈세에 대해서 강하게 하던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지 간에 대처를 하는 방식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요번에도 이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좀 이렇게 영세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를 좀 유보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만은 그 선진국들도 한 10%대의 지하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GDP에. 그렇다면 이게 지하경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사회에서 또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마 저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하경제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봤을 때는 뭐 적합하다는 말은 참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통계가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 이 프로 시험할 때도 말씀한 것처럼 선진국의 그 GDP에 10%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높다. 거의 2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거가 되니까 그게 어떤 기준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높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좀 지금 현재는 줄일 단계인데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저소득자라든지 중소기업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이 지하경제를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그러한 행위가 대기업에서 이루어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밑으로 전가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서 완급도 조정할 건 조절하면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 위정자 입장에서 그 서민들에게 무슨 세무조사를 내가 많이 할 테니까 뭐 너 그렇게 알아라 이건 아니에요. 그 분명히 그렇지만 그런 그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가 완급과 경중을 따져서 우리가 접근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뭐 완급 조절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또 결국 세금 내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세금 내게 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요, 한번 세법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허점은 있는지,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입니다.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방송에서 뵙고 이렇게 또 오후 방송에 다시 뵙네요. 자, 오늘 이제 지하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세법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세무 전문가로서 이것이 제도적인 허점이라고도 보시는지? 네, 우리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상 뭐 우리 제도나 세제 그 운영 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하경제라는 게 과세회피, 탈세가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국민들이 조세보답이 좀 불공평하다거나 좀 과도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납세의식이 저하가 될 거고 그게 그 지하경제에 편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키우게 될 텐데요. 사실 현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 납세자들이 만나보면은요, 학자들의 시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세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율이 그 OECD 비해서 높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4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금까지 합치면 예. 자영업자들이나 특히 그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들의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과세 인프라라든지 세법 창률이 높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조세 행정 효율성이 증대되면 예. 오히려 이 지하 경제 규모는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특별히 반박할 말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예. 결국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납부하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예. 내가 내는 세금보다 더 많다면 기꺼이 낼 거고요. 세금 자체만 그 높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어떠냐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우리 경우에 사실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혜택이 부족하다고 보면 예. 납세자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 사실 우리가 그럼 정부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낭비하고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예. 또 비판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유 대표님 지금은 이제 좀 과중된 조세 부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원인을 찾을 수 있으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세금 측면에서만 예.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납세자들의 과도한 세금과 더불어서 예. 납세 의식이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덧붙여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로서 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성실 신고만 정답은 아닐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 세무사들은 예. 주로 이제 저희가 응대를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중소기업이거나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예.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영세 규모의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들의 세금 탄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주 많이 투명화됐다라고 자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현금용 수정이라든지 세금 계산서 거래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행정도 아주 발달이 돼 있고 과세 인프라도 정비가 돼 있어서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지하경제 규모는 크지 않을 걸로 저는 짐작을 하고요.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예. 이 시청자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업체, 예. 또 전자 양판점, 또 유통 단계별로 아주 과세 거래 행태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할 걸로 보고요. 지하경제 규모나 양상이나 양타는 여러 가지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양성화시킬 거냐 하는 시각에는 차이들이 있을 텐데요. 예. 실질적으로 저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예. 인프라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되고 옵니다. 세무행정도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예.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납세자들의 납세 의식이 좀 더 고치가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탈세를 하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 있구나 하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세무조사 비중 너무 해주셨는데 예. 세무조사 강화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국세청에서 올해 들어서 조사국 인원을 대폭 증원을 하고 조사 파트를 보강을 한다고 해요. 예. 여태까지 조사 비율 낮았던 걸 좀 더 강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탄루가 적발이 되면은 정말 엄격하고 공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탈세를 처벌하는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조세원권에서는 부가세 징수 방식을 바꿔가지고 부가세 누락을 해결하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다는 또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들어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연구원의 김재진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재진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일단 부가세 누락으로 세수 손실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 규모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전문가 용어로 부가세 누락은 이제 텍스 갭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EU에서 추정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예. 부가세 전체 세수의 약 17.8% 정도가 누수되는 걸로 나왔고요. 금액으로 보면은 약 11.2조 원 정도. 적지 않은 규모네요.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구조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런죠? 예, 구조적 문제도 있을 거고 예. 또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문제도 있을 거고요. 복합적으로 다 작용한다고 보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제 부가세를 매입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을 제시하셨는데,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와 달리 간접세입니다. 예. 그렇죠. 간접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또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납세자가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지불했을 때 예. 그 음식값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을 소비자가 국가에 내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사업주가 추후에 부가세 신고할 때 1년에 2번 하는데요. 그때 대신해서 국가에 이제 납부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결제가 일어나는 동시에 예. 담세자는 세금 부담을 했지만은 예. 그 전달 과정에서 고의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예. 국가의 세금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누락되는 게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그 사이에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경우, 예.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접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죠. 본인들은 세금을 부담을 했는데 이것이 국가에 기속되지 않고 중간에서 누락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 저는 차라리 그러면은 제품 구입가, 물건 대금가는 현행 흐름대로 그대로 가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예. 매입자에서 매출자로 가서 국고로 오는 그 과정을 바로 매입자에서 국가로 와서 매출자로 가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은 예. 상당한 정도의 세수가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연구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매입자 부가세 납부 제도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네. 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무엇이 있을런지요? 세수 정대 효과가 첫째는 가장 큰데요. 예, 현실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예. 또 우리나라의 IT가 잘 발달돼 있고 또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가 가장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예.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금융에 대해서 이미 저희 나라 2008년도에 비슷한 개념을 도입한 금매입자 납부제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사례도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원과 함께 매입자 부가세 납부제도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듣는 동안에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김재진 박사께서 이제 제안하신 그 방식이 유럽에서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거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금지금 거래 관련해서 이런 그 회전 목마 사기라고 부르는데 이런 어떤 탈세가 굉장히 만연했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유사하게 그 오염 배출권 거래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칩 거래 같은 데서 이게 이런 방식의 그 부가치세를 떼어먹는 그런 탈세 행태가 굉장히 만연했었고요. 그걸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제도가 매입자 납부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고 지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분야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김재진 박사가 이 제도를 그런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예. 이 B2C 거래, 카드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B2C 거래하고 그다음에 B2B 거래에서도 적용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예.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우리 예. 김재진 박사 제안하신 걸 갖다 읽어보고 또 검토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 외국에서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안을 한 건데 우리도 안 해왔고 외국도 네. 안 하고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제 예.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저기 예. 물론 그 일부 제품 우리나라도 금 같은 거 또 유럽에서 한다 그러지만 유럽이 모든 거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IT 일부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 부가세 도입이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앞선 나라고 30여 년 온 이 마당에서 특히 이게 이 납세 협력비가 얼마가 부담이 될 거고 정체될 건가 그런 실무적인 문제 있고 또 한 가지는 B2C에서 이 결제 수단을 하고 있는 좀 신용카드업이나 직불카드 이런 사람들을 대리납부해서 이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신용카드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 개인이 납세 임의자를 하면 내가 물건을 가서 돈을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내가 납세 임의자로 돼버리는 거. 지금은 저 사람이 그렇죠. 안 받아가면 끝이에요. 나는 저 상대방이 사업자가 안 받아가면 난 부가세 낼 필요 없어요. 영구적으로. 근데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하니까 그런 신용카드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모든 거래이 적용할 때의 현실성이 얼마나 아니죠. 이제 할 그 건가 얘기는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신용카드 거래 경우에만 적용하자는 제안이고요. 현금 거래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제안에.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하게 되면 그죠? 납세자가 어떤 경우는 뭐 내가 납세임자가 되고 또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연구가 좀 많이 좀 돼야 되고 국민들에게 그렇죠. 상당히 그 이해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의 김민정 연구위원하고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과연 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경제연구원의 김민정 연구위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정입니다. 네. 지금 뭐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어떤 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요? 네, 주요 선진국도 투명 거래 및 성실 납부를 유도해서 지하 경제를 축소시키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들 선진국은 모든 금융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나라별 특징에 맞추어 독자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성숙한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하경제 축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과 함께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제재, 통제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강제적 시정 조치를 실시하여 이들 선진국은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가 조금 그 탈세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좀 약하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여러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가산세, 우리가 자기 소득이나 매출을 낮게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가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는 좀 올렸어요. 그럼 약간 국제적인 수준에는 아직도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올려서 그건 좀 정상화된 측면이 있는데 다만 탈세가 기본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만 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재수없게 걸렸을 때 사실은 그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액수의 탈세란 말이죠. 외국에서는 그 정도의 탈세액이라면 형사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들이 소위 뭐 재수없게 걸렸다 이런 인식이 그분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잘 몰고 가지 않는 그런. 김민정 연구원님, 제가 보고서 이번에 내놓으신 것도 제가 봤는데 뭐 호주, 프랑스, 캐나다, 미국 각 나라 지하경제 양성화 사례를 쭉 이렇게 열거를 하시면서 시사점을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그중에서 네, 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지하 경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도입해서 사용할 만한 것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예. 이를 위해서는 과세 저항 및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예. 제도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높은 지하경제 비중의 배경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예식업,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자영업과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인책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모범 자영업자 등 성실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조세 포탈을 방지해야 됩니다. 예. 또한 선진국과 같이 과세 관점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고 금융정보기구와 국세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의심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탈세를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 상품, 자금 세탁 등 불법 및 탈법 거래를 차단시키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한 납세 의무 의식을 제고하여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예. 정규 교육 과정에 세금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탈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성실 납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또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조세 포탈에 대한 기회부용을 높여 조세 포탈을 방지해야 됩니다. 예. 자,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위원과 함께 우리가 선진국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으로부터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교수님, 뭐 좀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거의 지금 뭐 시간이 다 한 2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 교수님께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오늘 많은 얘기를 참 나눴는데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좀 중요한 거 좀 정리하면서 좀 얘기를 한 번씩 해주시죠. 어느 부터 먼저 갈까요? 예, 교수님.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우리 김영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금의 종류가 뭔지 뭐 이런 그 어떤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납세 문화 풍토도 그렇고요. 우리가 저기 그렇잖아요. 교통 같은 거 어린이들하고 같이 가면은 교통신호 잘 지키라고 그러는 것처럼 어린이부터 그런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지금 탈세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끔 이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해서 우리나라의 그 납세 문화를 아주 상당히 높여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함께 뭐 아우러졌을 때 지하 경제가 양성화되는 거지 한순간에 뭐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납세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정리 좀 해주시죠. 아까 그 김민정 연구위원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세무조사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세 번째 그 조세관권에서 매입자 납부 제도를 제안을 했는데 약간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홍익대학교 김우찬 교수님 그리고 인천대학교 홍기용 교수님 두 분 모시고요. 지하경제 양성한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첫 번째 경을 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첫 방송이기도 하고 저도 정신이 없고요. 좀 뭐 어색한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함께 가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